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 의장은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 중수청 수사구조를 일원화하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아닌 보안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일까지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으면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의 중점 과제를 밝혔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그리고 국회 개혁이었는데요.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개헌의 드라이브를 건 우 의장은 이달 설 전후 처리를 목표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개헌의 문을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개혁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단계적 합의의 개헌안을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5.18 정신을 수록하고 국회의 계엄 승인권을 둬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세우자는 겁니다. 이번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한 줄이라도 고치자. 그래서 국민 속에서 개헌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보이자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들한테 동의할 수 있는 거 다시는 비상개헌 같은 거를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민주주의 방벽을 높이는 데 있어서 이를 위해선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우 의장은 이달 설 전후를 법 개정 시한으로 꼽았습니다. 마침 어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처음으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상임위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 개혁과 민생 입법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를 법제화해 국회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집중하고 국회 경호권 독립을 핵심으로 한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을 공언했습니다.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과제입니다. 그간 TF를 통해서 비상상황 시 국회 기능 유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국회 경호권 독립이 그 핵심입니다. 여야 갈등으로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가 개혁과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책임 있게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채로 쌓여 있는 법안이 국회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여야가 갈등하더라도 입법의 본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의장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듭되는 필리버스터 정국에 우려를 표한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디지털 자산기본법의 입법을 앞두고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정성을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은행 주도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무위에선 금융위가 신산업의 동력을 뒤로하고 은행권의 이득만 챙겨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이 업권의 이득과 관련된 논의들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은행업권의 좀 입장을 좀
좀 가까이 서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잘 제어하느냐,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방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금융위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한편 이 법을 통해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래소에 대한 소유 지분 규제는 오히려 기술 혁신이나 산업구조 개편,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인 생산적 금융에 역행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인가제를 통해서 더 영속적으로 사업 계획도 세우고 더 단단히 갈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야는 회의에 앞서 국정감사 증인 7명의 고발 사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법력권 의원들이 지난 2일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국감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과의 협의도 정무위 차원의 의결도 없이 고발이 이루어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행정통합특별법 등 180여 건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행정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구 경북과 충남 대전, 전남 광주를 통합하는 특별법안이 행안위에 상정됐습니다. 전남 광주와 충남 대전 통합법안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고 대구 경북 법안은 여야에서 각각 의원 발의 형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숙려 기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행정구역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법 및 부수 법안들로서 이번 임시에서 시급히 상정하여 논의되어야 된다는 점을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전 충남 대전, 전남 광주 통합 법안들의 상임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법안은 국민의힘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에서는 임미애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1극 체제 해소를 위한 행정통합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여러극 체제로 바꾸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일이고.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통합을 지방혁명 차원에서 논의 테이블에 올리자고 촉구했습니다. 인구혁명과 지방혁명을 묶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한편 행안위는 행정통합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10일과 11일에 법안 심사 소위 심사를 12일 전체 회의에서 행안위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대표는 합당 문제와 관련해 경청의 자세로 의원뿐 아니라 당원들의 의견을 모두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가장 반발이 심했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공소청의 보안수사 요구권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중수청을 법조인 출신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지 않고 수사관이란 명칭 아래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같은 세부적인 직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가 발표한 9개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범죄 등 3가지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줄여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금주 중으로는 당내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독단적인 합당 추진이 아니라 제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합당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합당 추진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초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정 대표는 내일 중진 의원, 10일에는 재선 의원과 만납니다. 정 대표는 3선 의원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원들의 의견도 듣고 수기 과정을 거쳐 총의가 모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강득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개적인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위례 신도시 비리 의혹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는 검찰이 권력 수사를 스스로 저버린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 위례 신도시 의혹 등을 모두 항소 포기하면서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를 선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우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도 항소 포기, 위례 신도시도 항소 포기,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도 항소 포기, 모든 것을 항소 포기하는 총체적인 범죄 진상 규명 포기 선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사퇴나 재신임 요구가 있다면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이 원한다면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는 홍익표 대통령실 정보수석을 만났습니다. 장 대표는 행정통합 등 여야정이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으로 영수회담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주는 제언들을 대통령과 정부에 잘 전달하고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미정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헌기자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개헌 관련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청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꼽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를 했죠. 그렇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설 전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그 이후엔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하겠다고 밝힌 건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끝나면 그 이후에 사회를 좀 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커지지 않겠나. 그게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적기가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런 조건이 되면 그때 저는 즉각 개헌특위를 제안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투표법만 통과되면 개헌특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로 12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또 사전투표 제도와 18세로 조정된 선거권 연령 등 그동안 변화된 선거 환경이 반영돼 있지 않은데요. 12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개헌을 위해선 사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한 상황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정무수석과 여당 원내대표가 이 지방선거 원포인트 개헌을 이야기한 데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언급한 겁니다.
이 취임 이후 의장직 속 개헌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해 개헌안 초안을 마련 중인데 우 의장은 성평등을 비롯한 모든 분야 개헌안을 논의해 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번 개헌에서는 이 합의한 만큼 정략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그 양도세 중과 같은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들어볼 수가 있었는데 그 의장 임기를 마친 이후의 행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질문한 기자는 자신과 친하지 않은 분이다 이런 농담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8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 의장은 17개 정도의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이 의장 임기를 마친 이후에 의정 활동 계획을 기자가 묻자 이 기자가 본인을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 우 의장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하는 게 자신의 특성이다. 이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행보를 보일 여유가 별로 없다면서 아마 그랬으면 개헌 얘기를 쉽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경험을 들어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선 국민의 정책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하겠다는 메시지는 매우 잘한 조치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우 의장은 2025년에 이 국회 존재감이 빛난 한 해였다고 자평을 하면서 이 두 차례의 추경안 여야 합의 처리, 이 5년 만에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이 윤리특위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아쉬운 점으로 들었는데요. 이 우 의장은 여야의 윤리위를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상설위원회로 바꾸자고 제안한 상황인데 이 개헌 다음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어서 국회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전격적으로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모처럼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도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아주 결정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이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국민의힘은 대미투자 특별법보다는 이 국회 비준 동의가 먼저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에는 설 연휴 전에는 이 개혁 법안 처리를 보류하면 이 대미투자 특별법 협조를 이끌어내겠다. 또 국민의힘에는 비준 동의를 고집하지 않으면 이 개혁 법안 처리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양당이 한 발씩 물러나 우 의장의 절충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협치의 공간이 열린 겁니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서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한 달 안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 특위 구성이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 대미투자 특별법은 다음 달인 3월 9일까지는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국회에 발의된 대미투자 특별법은 3,500억 달러, 한화 500조 원 이상의 대미투자 기금을 운용할 기구를 만드는 게 주 내용을 이루는데 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안에 따르면요. 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거나 이 재경부 내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만드는 등의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 향후 특위 내에서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국회가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거는 그 미국의 관세 재인상 조치를 막기 위함일 텐데요. 실제로 미국이 관세를 재인상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 측의 남은 카드는 이제 시간 벌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이 관세 인상 조치가 개재가 되면 이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25%로 올리는 내용이 공식화됩니다. 이 미국 정부는 관련 문안 작업은 마친 상태고 이 관계부처 간 조율을 하는 실무 작업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미국 측에서 바라는 건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속도입니다. 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한 걸 신속하게 이행해 달라는 거죠. 이 당초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데에서 조건은 한국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이었고 실제 발의가 된 이후에는 미국 정부는 관세 인하 조치를 관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문제 삼으면서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은 이 투자 이행 의지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 인상을 저지하는 데 가시적인 성과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주목을 하는 건 이 관보 개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 관세 인상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관세 재인상 발효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한두 달 유예 기간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관보 개재 자체가 필요하지는 않다면서도 이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를 구성하고 이 법안의 신속 처리를 합의한 점을 고리로 이 관세 인상 시점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을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우려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안박이 이 임기 내내 반복되는 유노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관세에 대한 정부와 국회 대응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일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에 대해 신문, 방송 매체나 토론회, 강의, 집회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명예훼손도 금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일부 부처 등의 반대로 처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활동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 투기가 재정 안전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투기는 빠르게 논의해야 할 내용을 순위별로 정리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0대 대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해 여야의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지방 투자 확대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비판하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반기업 정책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가 5천을 넘어서고 대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을 보이는 등 경제 성장세가 뚜렷하다며 야당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2월 5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16세 선거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성인들의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선거권 행사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당이 앞으로 소구해야 될 주된 정치 대상이 청년층이 되리라는 점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정당법 개정을 통해 정당 가입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온 바가 있습니다. 정당 활동은 가능하지만 선거권과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구조로 인해 정치 참여의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거죠. 하지만 그간 이념 편향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해왔던 보수 정당의 입장 변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1일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면서 선거 교육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선거 교육은 반대하는데 선거 연령은 과감히 낮춘다. 교육 현장에 대한 깊은 성찰도 고민도 없는 자기 모순의 극치입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우리나라 정치의 장래와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라는 점엔 공감하는 여론이 높지만 그럴수록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똘똘한 한 채 경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고가 1주택 수요 증가 현상을 분석한 기사를 공유하면서 투기 목적의 매수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는 규제 강화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이를 처분하고 강남 등의 서울 상급지의 고가주택 한 채로 이동하면서 생긴 표현이죠. 이는 양극화와 집값 상승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제도를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부터 SNS를 통해서 투기성 다주택자를 비판하며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에 야당으로부터 조롱을 받은 것은 집보다 집을 택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주는데 저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의 신뢰성, 이 정부의 의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기조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지방선거 용의자, 갈라치기 정치로 규정하면서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말 투기한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금 5월 9일로 정리하겠다,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주택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방안으로 투기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한 거고요. 그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청년들이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들의 눈물을 정부가 닦아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청와대 참모 56명 중에 12명이 다주택자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정책과 함께 매물로 내놨지만 잘 팔리지 않는다는 시장의 현실을 이유로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다주택 비서관들은 집이 안 팔린다고 억울해하는데 이 대통령은 집이 팔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주택자를 향해서 막이라고 저격한 바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다주택자를 향해서 연일 고강도 경고 메시를 낸 이재명 대통령의 투기성 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발언.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처럼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우원식 의장, 국회의장의 그 영원한 소원은 개헌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부동산 관련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죠.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대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줄기차게 이제 말씀을 해 오셨는데 6.3 지방선거와 함께 이제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이번 달 중하순부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부터 먼저 헌법을 고치고 남은 쟁점은 단계적으로 개헌하자 이런 이제 방향도 제시를 했습니다. 정리하면 설 전후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또 지선과 개헌을 동시에 이제 투표를 하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좀 어떤 부분을 짚고 싶으실까요? 아니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야 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연 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당연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이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뭐 수건사업처럼 돼 있는데 그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거든요. 국회에서 벌써 개헌 특위만 해도 한두 번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실제 개헌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꼭 여야의 어떤 충돌 때문에만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개헌이라고 한다면 뭐 왜 우리가 흔히 블랙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요거 원포인트식으로 개헌하고 또 뭐 좀 한 6개월이나 1년쯤 뒤에 또 개헌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개헌은 한 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러려면 사실은 집중적으로 개헌에 관한 여야의 본격적인 협상이 있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슨 단계적 개헌이니 하는 것들은 아마 거의 이론적인 그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 아래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쉽지 않은 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분위기에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지금 같은 분위기 내에서는 별로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합의한 사안부터 헌법을 고치자 이 부분은 5.18 헌법 전문을 수록을 하자 뭐 이 부분이진 거죠? 예, 그거 포함해서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하자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 이게 뭐 강령, 당원 당규 뭐 이런 데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 자체만이라도 하자. 이 개헌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건 아니냐. 그렇게 하고 이제 좀 어려운 거는 조금 더 수기를 해서 하자. 근데 일단은 1987년 이후에 너무 오랫동안 개헌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순차 개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9번 개헌했나요? 그거 보면 다 뭐 쿠데타, 독재 뭐 이럴 때 마지막 개헌도 그 87년에 그 시민항쟁으로 된 거죠. 그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그 대통령 직선제 수용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개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개헌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어떤 정치의 복원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개헌에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고요. 일단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여야 간의 의견을 모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제헌절에 개헌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 개헌으로 여야가 이제 뜻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회에서 수구해서 개헌을 이루기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톱다운 방식, 대통령하고 이제 야당 대표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개헌에 물꼬를 터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 개헌을 해 나가는 그 수밖에 뭐 현재로서는 뭐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 쉽진 않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쉽진 않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제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가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미 투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우 의장이 양당에 한 발자씩 이제 물러난 그 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이제 받아들였는데요. 민주당은 3월 9일 처리안을 현재 내세우고 있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바로 이런 게 미국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입법 처리에 좀 속도가 이제 날 수 있겠죠? 그렇죠. 여야가 합의를 했으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그 비준동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제 그냥 그 사실상 철회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오히려 이제 남은 거는 국회에서 이런 속도가 미국의 요구하고 어떻게 그 맞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의 여건이 우리 국회의 진전 속도와 그 미국 행정부의 요구 사항을 잘 절충해서 그 어떤 미국 행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 큰 불만을 갖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일이 남지 않았나. 그런 정도고 우리 국회의 속도는 미국의 요구에 그러면 대략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3월 9일이면 한 달여 후쯤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미국 설득에도 또 관세 인상에 대응하는데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데. 뭐 미국만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인가요? 트럼프 행정부 따로 있고 미국 의회 따로 있고. 근데 우리는 뭐 정상회담에서 대략 합의했으면 그냥 빨리 하지 뭐 하는 거야? 뭐 안 하면 다시 올릴 거야.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서럽죠. 근데 국제 정치 현실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로서는 서둘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 우리 장관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미국이 일단 그 관보에다가 게재하는 공시 절차를 그냥 뭐 예정대로 밟겠다 해서 우리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할 수 없죠. 뭐 일단 국회에서 빨리 그 특별법 제정을 해서 봐라 우리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현재 가장 커다란 이슈가 바로 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제 둘러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인 것 같고 대내적으로도 많은 또 이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짚어볼 사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서 연일 강경한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또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도 이게 만약에 주거용이 아니면 이익이 아니다.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이제 경고의 메시지 또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적폐로 규정하는 건 이분법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런 SNS 메시지 부동산 시장 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최근에 좀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는데요. 예, 뭐 부동산 그쪽 분야에서 시장 분석하는 분들도 뭐 한 3, 4월 되면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이건 이제 일종의 이 게임처럼 얘기해서 죄송한데 약간 심리전인 측면이 있거든요. 네. 이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양도세 그 유예를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해줄 것처럼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난 이거 이제 더 이상 유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떤 심리적인 전투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물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부 없지만 또 이재명 대통령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이렇게 법규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시장이 또 거기에 맞춰서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 거지. 네.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만든 헌법과 법률이 있는데 그걸 무력화시킬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느 쪽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주 단호하기 때문에 좀 효과는 있을 거는 같은데 너무 좀 거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팔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오네요. 팔고 싶은데 좀 팔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한을 유예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어떤 아주 미세한 정책적인 보완 장치 같은 거는 좀 더 최선을 다해서 마련을 해주면서 이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다주택자 저도 발음이 쉽지 않은데 쉽지 않네요. 네. 예, 다주택자들에게도 최소한의 좀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좀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냐. 아니 지금 당장요 대출 규제 해놨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제로 저 서울 전역 다 묶어놨죠. 네. 지금 팔래야 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이미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을 때 다주택자들은 아마 이재명 정부 때는 그 양도세 중과 유예 그거 연장 더 안 할 걸 이렇게 이미 다 저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매물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계속 위협하고 우리 그 연장 안 합니다 뭐 얘기를 해서 나온 게 아니고. 네. 5월 9일이라는 날짜는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날짜예요. 다만 그거를 더 연장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건 이제 그 대통령과 정부가 결정할 문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변수를 이미 저는 다 그 정해놓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9일이라고 그래야 지금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집이라는 게 뭐 1, 2개월 만에 후딱 팔아치우고 이거 힘들거든요. 그때까지만 계약을 하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 여하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계약을 하면 중도금 잔금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뭐 몇 달씩 또는 1년씩 막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다주택자들은 자기의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연일 그 다주택자들을 겨냥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본다는 거죠. 네. 진짜 대통령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면 정책적으로 내놔야 된다, 정책을. 네. 말로만 저럴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게 시행령으로 네. 개정 유예를 해 주었는데 이게 사실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정권이 바뀌어도 또 이제 주로 서울이니까 서울시장이 당이 바뀌어도 네. 다른 사람이 돼도 이 정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이제 이 정책이 유지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걸 이제 시행령이 할 게 아니고 여야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법제화할 수 있는 수준은 법률로 묶어놓으면 네. 혹시 이 다음에 국회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든 또 서울시장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든 아니면 민주당 출신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든 관계없이 이 부동산 정책은 계속 가겠구나. 이렇게 좀 믿게 해줄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똑바로 잘해라. 이렇게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야 간의 어떤 정책 대화를 통해서 국가의 이제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로 예를 들어서 무슨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여야 간의 이제 부동산 정책이 좀 일관돼야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영수회담도 그 하나의 좀 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로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청래 대표는 합당의 여부를 묻는 전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자 제안했고 또 원내 의견도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이제 그 방안들이 당내 갈등을 이제 봉합하는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합당 문제, 합당이 될지 현재 이런 문제들은 좀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습니까? 글쎄 지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명계들은 합당이라는 대명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방법과 절차를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왜 여기서 갑자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제안을 하느냐. 네. 이거는 지방선거 후에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합당을 하자고 선언한 게 아니고 제안을 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른바 절차의 전격성 그다음에 시점상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초선, 재선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반대하던 초선, 재선들이 갑작스럽게 찬성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적어도 정청래 대표로서는 본인의 명분을 강화하면서 상대 진영, 그러니까 친명계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지금 계속 수정 보완해가는 과정이죠.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민주당 지지층, 중도층 이런 데서 볼 때도 이제 절차와 방법 정도는 상당히 보완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네. 저는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속도 조절을 하면 합당이라는 것이 워낙 명분상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선거에는 현재로서는 양당인데 민주당, 조국혁신당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 선거 전에 합당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돼서 하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기류도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게 이 합당이 그렇게 지방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또 일반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이걸 갖고 집권 여당 최고위원회 하면서 자기들끼리 하늘 아래 두 개 태양이 없다는 둥 다음 공천 때 두고 보자 다 정치적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주고받는 걸 보고 저는 좀 약간 경악했어요. 야,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이게 국민 먹고 사는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예. 어쨌든 이건 정청래 대표가 잘못을 한 겁니다. 이걸 당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기 과정 없이 너무 섣불리 던졌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뒤늦게 막 주워 담고 있는데
뭐 여기서 또 저 지방선거 전에 합당 안 한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참패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절충안을 마련하겠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당내에서도 뭐 당원 투표 같은 거 들어가면 네. 나 조직적으로 반대 운동하겠다라고 박홍근 전 원내대표도 이렇게 나오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과연 될까? 점점 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될지 안 될지 이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네. 이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좀 특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우리 그 과거 정치문법에 따른 정당 대표들처럼 뭐 괜찮은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또 뭐 이 사안도 역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파열음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이후에 거취 압박을 받아왔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만약에 그 내일까지 사퇴 그리고 재신임 요구가 나온다면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승부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상대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도 그 정치적 그 부담을 져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자리를 걸고 하라는 얘기잖아요. 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저런 그 조건부 동의 뭐 이런 걸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게 결국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에 사퇴 요구를 했잖아요. 예. 오세훈 서울시장을 뽑아준 사람들은 서울 시민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자리를 걸고 장동혁 대표와 뭐 이 거취 문제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거를 지금 그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거는 저는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정략적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오세훈 시장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당을 위한 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충정에서 저는 했다고 보는데 예. 그거를 마치 자리를 걸고 나랑 한번 게임해보자는 식의 약간 희화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부적절한 지금 제 역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지금 내놔야 할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뺄셈의 정치가 아닌 어떤 덧셈의 정치를 통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비전을 발표해야 되는 것이죠. 예. 무슨 뭐 게임을 하자 이런 식은 이거는 그 제1야당 대표다운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부적절한 역제안이었다. 네, 성 기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좀 이상하죠.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내가 사퇴 요구할 테니까 내가 그 당협위원장 곧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게 돼 있는데 내가 그거 걸 테니까 한번 합시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약간 좀 기가 막혀서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때. 네. 근데 이게 무슨 승부수가 아니에요. 협박이잖아요. 협박. 그러니까 이게 자리 걸고 한판 뜨자. 여기서 자신 없으면 입 닥쳐라.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좀 이렇게 속되게 표현하면. 예. 이거 뭐 깡패 집단도 아니고 좀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옛날에 제왕적 총재들도 네. 총재한테 막 의원들이 달려들면 그래도 이렇게 달래고 이렇게 뭐 지분도 좀 주고 이렇게 애둘러서 끌고 나갔지. 이런 식으로 우리 전당원 투표에서 당신 나하고 한번 누가 얘기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 장동혁 대표 이 사람 아직도 정치인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습니다. 네. 다 말씀하신 건가요? 예, 굉장히 말을 잘 잊지 못하시네요. 네,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오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SNS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일부 얘기를 했지만 네. 자 그런 계속해서 그 압박식의 표현 그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정책이에요. 정책을 내놔야 되죠. 예.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말보다 행동이 필요한 이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 기자님. 예,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면서 일단 청와대에서 뭐 계획 없다. 뭐 일단은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워낙 여야 대치가 심하니까. 네. 특히 우원식 의장이 지금 추진하는 개헌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개헌 자체가 내용도 중요하지만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여야 정치가 이제 복원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야 대표 또 대통령 뭐 영수회담이 됐든 대표회담이 됐든 좋습니다. 그럼 회담을 해서 뭐 개헌 논의를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한 줄 논평은 영수회담으로 개헌 시작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만날 때 700일 만에 만나게 됐다. 그렇게 이제 영수회담 수혜를 밝혔었는데 이제는 또 공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넘어간 영수회담 그런 또 상황이 됐네요. 이제 기자 대기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